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아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도 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흐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0.25% 내리면서 2,46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외국인만 700억 원대 매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0.09% 소폭 오르면서 881선 지켜내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반대로 외국인만 소폭 300억 원 정도 사자세입니다. 네, 국내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어야겠죠. 저희 매 요일마다 다른 멘토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화요일은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민 멘토님, 일주일 만에 얼굴이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으세요. 뭐 봄맞이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2018년도 이제 봄이 이제 다가왔으니까요. 네. 투자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운동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날이 춥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저희 멘토님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이슈 분석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지금 이슈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거래일 해외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38% 내리면서 6,888선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미니 S&P 500 지수는 0.12% 내리면서 2,719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어제 소폭 하락 마감했었는데 현재는 0.13% 오르면서 89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 지수인 골드 역시 내리면서 0.09% 내리면서 1,416달러 유지하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0.21% 오르면서 62달러로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전환 기간을 2020년까지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페이스북 악재까지 작용한 것으로 점검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악재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해서 지금 투자자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에 나와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멘토님. 지금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 브렉시트가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2020년까지 설정하기도 했다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세세한 뉴스 내용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제 브렉시트 원활한 이행을 이제 두기로 한 전환 이행 기간에 일단 합의를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경우 당초 EU 측이 제안한 대로 영국 측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를 EU 관세 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 안에 일단 합의를 두었고요.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서 어제 결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양측은 우선 일단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말까지 약 21개월간 일단 설정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두고 계속 입장차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합의를 이루면서 이러한 이제 이슈가 이제 나왔던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브렉시트는 지금 2016년 6월에 국민투표 이후로 합의가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브렉시트 이슈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슈 관련해서 나온 이 뉴스가 그 전의 이슈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은 전에 이슈랑은 일단 같은 내용인데요. 2016년 6월 23일이죠. 일단 현지 시간으로 국민투표로 진행돼서 영국이 일단은 EU 탈퇴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유럽연합 EU를 탈퇴할 때는 EU 재정에 대한 영국의 기여금 그리고 EU 회원국가 교역 등을 일단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브렉시트는 1단계 그리고 2단계 협상 단계가 일단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일단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3월까지 영국 의회와 유럽 의회 동의 등 그리고 EU 정상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전환 기간의 합의를 보면서 브렉시트는 일단 진전을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브렉시트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논될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이슈가 또 터지고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거는 이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또 살펴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 지금 브렉시트 이슈 관련해서 어떤 해외 선물 상품들을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해외 선물도 그렇지만요. 전반적으로 어제 유럽 증시 자체가 큰 약세를 보였었죠. 일단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부분은 일단 영국 증시가 15개월 내에 일단 최저치의 급락을 보였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일단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랑 그리고 그에 따른 달러 대비 일단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파운드가 일단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동반적으로 유로화 가치도 일단 상승세를 보여서 지금 유로 FX 상품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유로 FX 상품하고 이제 파운드 상품 자체가 일단 강한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좋은 상품들이 어제는 조금 투자하기 좋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로와 FX 그리고 파운드 관련해서 또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는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관련해서 뉴스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먼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스닥이 이제 페이스북 돌발 악재 때문에 1%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이러한 이제 기술주 나스닥 중심의 일단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우지수나 S&P 500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는 전거래보다 한 335.60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약 1%, 1% 넘게 약 거의 2%까지도 이제 하락을 보였다가 좀 장 마감 전에 살짝 반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났던 이유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일단 페이스북에 유권자 개인 자료가 일단 유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6.77% 페이스북에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지주의 회사인 알파벳도 이러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대한 이슈 악재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살펴보면 이 페이스북 개별 종목만의 어떤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페이스북을 일단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에는 일단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일단 기술주 하락과 좀 맞물려서 다우지수까지 일단 충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기술주들을 일단 끌어내리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1.5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1.81% 그리고 구글의 지주회사의 알파벳도 3.16%를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약세로 미국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미국 증시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현민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먼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시황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이번 주에 21일부터 21일까지 FOMC 정리해서 일단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거의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발표가 나온 건 아니죠. 이제 시장 예측치일 뿐이고요. 또한 금리 인상 횟수 및 속도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내용이 일단은 나오는지, 이게 좀 더 관심거리로 일단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투자하는 강한 부분 등이 있지만요. 기존 우리가 알던 브렉시트하고 그리고 미국 대선 등 과거 경험 등을 보자면 예측과 다르게 또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는 먼저 관망을 한 이후에 발표 이후에 일단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 포지션을 대응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만약에 새로운 신규 진입을 할 때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좀 같은 의견입니다. 급하게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런 이슈들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가이드 한 줄평을 또 주실 텐데요. 오늘의 한 줄평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유도 좀 설명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투자하고 투기는 일단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투자라는 것은 내가 알고 하는 것이 투자이고요. 이제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이제 투기라고, 일단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성이라는 게 항상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하시고 나셔서 대응을 하신 게 좋다라고 이렇게 오늘 한 문장을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좀 이제 다른 측면이죠. 사실상 투자 같은 경우는 투기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또 반영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오늘의 매매 전략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매매 전략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종목씩 시황하고 일단 투자 전략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리들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오늘 이슈였던 EU와 영국의 일단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까지 일단 합의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무역 전쟁 우려가 겹치면서 조금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나타냈었는데요. 이날 발표 후에 유로화 가치는 상승을 하면서 수출들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 카크 지수 등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다만 금주의 기준금리 결정과 그리고 무역전쟁 여부 등을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영국과 EU가 진전된 합의인 일단 만큼 유럽 시장에서는 일단 빠르게 다시 한번 증시는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럼 유로 FX 통화 시장을 한번 보자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강한 상승장 자체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단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보면요. 현재 전일 쉽게 1.244 라인대를 이제 돌파는 하진 못했지만요. 다만 지금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다시 한번 1.241 라인대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오늘 당일 시가와 저가 라인 부분인 1.2418 라인대가 일단 무너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1.246 라인대까지 차트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6 라인대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1.241 라인 자체가 이제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1.237 라인대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기준 라인대는 1.241 라인 기준으로 위쪽에서 움직일 때는 매수 대응을, 다만 1.241 라인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매도 대응으로서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5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의 경우에도 어제 조금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제 강한 흐름을 후반부에 들어서 보이는데요. 국제유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죠. 이러한 이유는 미국 증산 우려 그리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 시장을 좀 압박했던 부분인데요. 다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감 자체가 유가의 일단 하락폭을 조금 제한했던 부분은 보입니다.
지난주 일단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수가 800개로 일단은 증가했다고 밝혀면서 일단은 미국 증산의 전망을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셰일 생산의 일단 증가로 미국의 산유량은 하루에 1038만 배럴 증가해 일단 사우디를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한 나라는 러시아 한 국가일 뿐이며 지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 62.40 라인과 61.40 라인, 약 100틱 이내에서 계속 조정세를 보이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62라인대, 62라인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62.40 라인 자체가 돌파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62.40 라인 자체에서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쉽게 갱신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금일 62.40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할 때는 1차적으로 62.60가 그리고 63불까지도 일단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62.40 라인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62달러대가 무너진다 할 때는 추가적으로 61.50 라인까지 그리고 61.20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라인대가 오늘은 기준 라인이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의 경우에는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일단 소폭 상승하는 세를 일단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일단 온스당 0.35% 상승하면서 일단 1316라인대에서 일단은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1319라인까지도 일단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였었죠.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전거래 고가 라인을 일단 돌파를 못하면서 시가 아래로 일단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312라인까지 일단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요. 1313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310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1310라인대에서는 아주 심리적으로 약간 강한 지지 라인대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할 때는 좀 짧게 대응하시고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가 1316라인대를 안착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1319 정거래 고가와 1321라인대 최근 1321라인대에서도 강한 저항을 받았는데 1321라인대까지도 열어두시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결정 자체가 이번 주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요. 무리한 투자보다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금과 나스닥 5일까지 모두 지금 매매 전략 다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5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특별히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일단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먼저 저는 5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일이 64공 라인대만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63달러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아시아장에서도 충분히 한 20-30틱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아장에서 일단 62.40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했을 때는 눌림 매수 대응 관점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실시간으로도 매매 전략을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스타 크라운방에서 제가 이제 투자 전략하고 실시간 투자 전략 및 시황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참석하시면 좋은 수익 같이 한번 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그럼 저희는 다시 다음 주 화요일에 좀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장 이슈 짚어보고 또 관련해서 유망 종목까지 모두 살펴볼 텐데요. 오늘 또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지금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를 또 맡아주시고 계시잖아요. 항상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전히 또 오늘도 유니콘주가 강세인지 궁금합니다. 어제장의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중국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어제 중국장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폭 상승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단지 좀 한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면 중국 창업한 지수,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창업한 지수가 1%가 넘는 상승을 좀 보이겠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에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부총리와 고위급 관료들을 이제 선출을 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예상을 깨고 유허 중앙 재경 소도조 주임이 이제 신임 부총리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 역시 신임 인민은행장으로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상해 증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이제 계속 시장이 처음에 이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신임 부총리랑 이런 부총리들의 선임이 끝난 뒤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유니콘 테마주가 너무 과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 5종목이 상한가를 이루겠는데, 그리고 이제 보험주 실적 발표도 호조가 좀 예상되면서, 중국 평안보험이 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 부분 확인해 주셨고요. 또 유니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이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중국 시장 흐름 좀 살펴봤고요. 저희 차이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최고위급 관료들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요. 도이체방크가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6.3%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자회의에서 부총리 고위급 관료들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요. 그분에서 이제 지명된 총리가 이제 리커창 총리의 인사안을 승인을 해줬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제 지명한 인사가 누구냐? 부총리로 이제 지명을 했겠죠. 부총리 지명한 인사가 이제 뉴욕 중앙재경소도조의 주임이 부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리커창 총리의 사실상 실권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 중앙재경소도조 주임 같은 경우는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진핑은 중마고우거든요. 그리고 경제 책사로 이미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리보다 더 센 부총리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커창 총리의 권력이 좀 사라졌다라는 멘트까지 들어봤는데 원래 사실 중국에서는 경제랑 내정의 총리가 모두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거의 2인자 역할을 한 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많이 달라진 걸로 보이고 이렇게 지금 경제 분야를 좀 따로 떼어놨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데 시진핑의 그러면 권력이 좀 더 집중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네, 사실상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사실 시진핑이 경제 분야도 사실상 장악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와 안보, 군사 이런 부분은 주석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내치하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은 총리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주석으로 다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016년도에 인민일보에서 한번 리커창 총리에 대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미 리커창 총리는 이제 점점 경제 분야에서 힘을 잃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리코노믹스가 사라지고 시코노믹스 시진핑 주석의 이제 그 앞자를 딴 거죠. 시코노믹스가 대체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경제정책 결정이 이제 공무원이 아닌 중앙재경영 소도조 여기가 이제
중앙재경영 소도조의 이제 전체 주석을 시진핑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주임이 바로 류허 주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류허 주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부총리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류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한 유학파로서요. 공급 측 개혁을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질적 성장을 주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전학파의 그런 성향을 좀 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7% 경제 성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7%에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6.5%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질적 성장으로 가자. 이런 부분의 경제 정책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번에 신임 부총리는 임명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좀 16년 동안이나 인민은행에 지금 수장이었던 조우 샤오찬이 물러나고 이번에는 이강 인민은행 부행장이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전에는 원래 후베이성 당서기 혹은 지금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주석이었던 류스이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예상을 뒤집고 지금 이강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강 신임 인민은행장은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번에 부총리로 류허가 되는 거는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임 인민은행장,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장이 이번에 이강 중앙은행장이 됐다는 건 상당히 좀 쇼크, 서프라이즈 뭐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강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는 베이징 태생으로요. 베이징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이분 역시 유학파입니다. 일리노이대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고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다가 종신교수직을 뿌리치고 중국 관계로 지금 입성한 상태죠. 입성한 상태에서 지금 쭉 이렇게 좋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가 이번에 중앙 소도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재경영 소도조 판공실 부주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임이 류허, 부주임이 이강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인민은행장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체가 약간 불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독립성이 좀 보장돼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 트렌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류허 같은 경우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렇게 중마고 오고 그 밑에 이제 같이 일했던 이강이 이제 인민은행장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건전성 감독 기능하고 이런 부분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관측력으로 좀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강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학문적 지식도 높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 기능이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림자 금융 해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 기조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내부 인사들의 좀 이력도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을 6.3%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도이치뱅크가 이번에 이제 경제 전망을 전체적으로 좀 냈는데 아시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성장세가 하반기 돼서 좀 둔화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은 6.3%.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정확히 맞춰오려고 하는 퍼센트 6.5%, 성장률 6.5%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6.3%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GDP가 6.5% 못 지킨다는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분쟁을 좀 꼽았는데요. 그림자 금융하고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결국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 성장률을 6.5%에 맞추고 있는데 6.3%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 6.5%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림자 금융과 이 부동산 관련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멘토님. 네, 일단 6.3% 깨질 가능성. 저는 깨질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6.3%여도요. 중국에서는 6.5% 정도로 발표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GDP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만한 정책을 또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6.5% 정도에 거의 맞춰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십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요. 먼저 그림자금융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자금융.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금융입니다. 금융 같은 부분은 사실 미국과 경쟁했을 때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쪽에 대해서 최후 마지노선이 바로 외환보유고거든요. 그래서 미 국채도 쉽게 매도를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금융자금들이 그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그 돈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돈 어디서 끌어오냐? 다 지방 정부 부채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를 끌어와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을 지금 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부동산 가계대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서민들의 이제 금융비용을 좀 높인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버블이 나중에 꺼졌을 때 미국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똑같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이체방크가 중국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별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중국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하필 어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게 뭐냐면요. 새로 신임 경제부총리를 임명을 했고 그리고 임기위원장이 바뀌었는데 마침 때 맞춰서 여기에 딱 이렇게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뉴스가.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이치뱅크는 인프라 시설 투자가 하반기 가면 좀 축소할 거고 에너지 관련 지표가 지금 상반기에 좀 초반에 좋게 나왔는데 이게 곧 꺾일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반응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이치뱅크 너네나 좀 잘해라. 사실 도이치뱅크도 이제 사실상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6.5%에서 꺾여서 6.3%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6.3% 자체도 그렇게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 자체가 사실상 분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뱅크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불안전 판매로 엄청난 $150의 그런 과징금을 현재 맞은 상태고 도이치뱅크 역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금융회사인데 전망이나 분석을 잘했으면 이렇게 실적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요. 도이치뱅크 너네나 잘해라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의치 안 한다는 부분이 좀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 이슈 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이슈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역시 가이드 한 줄평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가이드를 좀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관치금융, 관치경제. 관치금융, 관치경제. 지금 이 네네. 관치금융과 관치경제를 지향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이 부분이 절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가 왔던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얘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또 오늘 유망 종목 또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이제 중국 평안보험입니다. 어제장은 상당히 급등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요. 중국 평안보험그룹, 이 중국 평안보험은 사실상 양쪽에 상장이 돼 있어요. 중국 상해에도 상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중국 상해에는 코드 번호가 601318, 601318,
그리고 홍콩에는 02318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두 군데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콩 달러와 위안화 이렇게 좀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중국 평안보험은 어떤 회사냐? 지금 오늘 중국 평안보험 실적 발표가 곧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중국 평안보험 실적을 보시면 이제 좀 아시게 될 건데요. 방금 중국장 개장을 했네요. 네, 중국 보험 전체 1위입니다. 중국 평안보험은요. 그리고 보험 규모 자체도 전체 1위고요. 시가총액, 보험사들 시가총액에서도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매우 뛰어납니다. 지금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험, 은행, IB 이 모두를 보유한 중국 금융그룹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주로 인보험은 생명보험이겠죠. 생명보험 쪽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화재보험이 한 16%, 은행 쪽에서 한 17%의 매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국 평안보험, 인보험은 정말 대단합니다. 무려 설계사가 무려 143만 명이나 되거든요. 자, 이제 중국도 이제 어떤 시대냐면요. 중국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막 사회에서 이제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점점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점이 뭐냐면 장기 보장성 보험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 인보험에서요.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 반가슈런스, 온라인 다이렉트 판매까지 모든 채널들을 완비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사, 중국 같은 경우는 방문 판매 이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방문 판매나 이런 쪽에서 설계사 이 진이 좋은데 이 설계사 구조가 무려 143만 명이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인터넷 금융, 그리고 IT, 헬스케어 다양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실적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장도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평안보험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나 이제 좀 그 접근 가격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사긴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오늘 눌림목을 다행히 줄 거라고 봅니다. 전세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 어제 미국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 평안보험의 이제 홍콩 차트입니다. 홍콩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 어제 최근에 추세적으로 쭉 급등하다가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소폭 장이 시작하면서 좀 밀렸는데요. 이 밀리는 상황이 상당히 좀 괜찮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위안화 기준입니다. 위안화 기준으로 73.500 그리고 손절가는 67.000 000이면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61선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79.500 2차 목표가는 90.30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중국 보험 업계의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 평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적정한 매수대로 좀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김정준 본부장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선주 멘토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사하게 봄옷으로 갈아입으셨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슈 역시 코인 시세 먼저 짚어보고 갈 건데요. 우리 이선주 멘토님께서 시세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자, 몇 시간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19일, 20일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는데요. 좀 강력한 글로벌 규제가 있지 않나라는 투자 심리 위축이 있었는데, 현재 좀 나온 단어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지금 기존의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오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58만 원대, 지금 96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이 되고 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상승폭을 줄였지만 2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퀀텀, 리플, 네오 같은 경우도 그 G20 발언 이슈 다음에 올랐는데 지금은 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요. 크게 오르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는 비트코인이 차지했고요. 2위는 에이다, 그리고 스테이터스와 리플, 퀀텀 이렇게 5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두 오름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 같은 경우에는 49%나 올랐다라는 소식 들려주셨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어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알겠습니다. 시세 잘 살펴봤고요. 이슈 그러면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와이스 레이팅스가 투자에 부적격한 D- 이하 등급의 암호화폐들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태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상세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신용평가사에서 코인의 등급을 매겼다는 이슈네요. 어떤 소식인지 먼저 뉴스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매겼는데요. 자,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A는 우수, B는 좋음, 그 다음에 C는 양호, D는 약간 취약,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매우 취약.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성적 매기듯이 이렇게 했는데요. 총 74개의 암호화폐를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투자에 부적격한 D-이하를 12개 정도로 뽑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메카, 메가코인, 쿼크살루스가 사실상 최하 등급인 E-를 받았고요. 익스펜스와 매치풀, 노바코인이 바로 위의 등급인 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니움 등급이 E+,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나은 D- 등급을 부여받은 게 오로라 코인과 구된 팝코인, 라이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매겼는데요. 이렇게 와이스 레이팅스의 설립자인 와이스가 투자 위험과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등급을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좀 D-이하 취약한 코인의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유동자산 5% 이내로 투자를 하고요. 해킹 위험을 고려해서 거래소의 화폐는 저장하지 말라고도 조언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가장 유망한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비트코인에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치중하지 말고 이해 코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오스랑 네오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낸 어떤 회사가 좀 믿을 만한 곳이어야지만 사실상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구나라고 좀 주의를 하실 텐데 사실상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진 않잖아요. 우리 멘토님은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나 친구들의 말 다 수긍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일단 조언을 하면 항상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듣는 편인데요. 와이스 레이팅스 같은 경우 무조건 무분별하게 신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 1971년부터 설립을 해서 은행과 보험사 등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쭉 해왔던 회사고요. 와이스는 이제 미국 컬럼비아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해서 이쪽 업계에 있던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암호화폐가 최근 코인을 개개인별로의 구분 없이 좀 전반적으로 과열장의 모습을 보였고 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매기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수급의 전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대적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평가를 등급으로 처음으로 매긴 게 바로 와이스 레이팅스고 이런 시도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는 신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고 하니까요. 와이스 레이팅스의 또 그런 관련한 내용들도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좀 꽤 많은 코인들을 좀 D- 이하 등급으로 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가한 코인들만 해서 74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2개가 D-를 받았단 말이에요. 멘토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세력에 의해서 오르는 코인을 펌핑 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펌핑 코인은 신규 상장 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서 일간 매수의 그 현황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100%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펌핑 코인들 어떤 기술적이나 전반적인 경영자적 마인드,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좀 잠깐 오르는 그런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깐 일시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다른 좀 우수한 코인들에 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D- 이하 등급을 받은 코인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내용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오늘의 또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겠죠. 오늘도 또 가이드 한 줄평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자, 오늘의 가이드평은 영원한 1인자는 없다입니다. 영원한 1인자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면 비트코인은 이제 1인자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좀 너무 도전적인데요. 비트코인은 워낙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기존에 이제 축적되어 온 거래량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도전할 만한 획기적인 코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 1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실물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는 통합성이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이 다양하게 시도가 돼서 다양한 상업적인 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차차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세대 블록체인 코인까지 나왔지만 4세대, 5세대 계속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몇 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우세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나왔을 때 초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인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런 코인들은 좀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분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역시 짧게 강의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선주 멘토님,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자, 어제 제가 에이다의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마케팅 분석,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가장 활발하고 또 암호화폐 1위 거래량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서의 마케팅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 일본 전역에 이제 ATM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직불 카드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해서 좀 실무 헬스처럼 좀 통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책자 보이시나요? 이 책자에 보이는 이런 기계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진출 여부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도 우회적으로 일본의 카지노 시장에서 사용된다, 이런 블랙머니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준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다를 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림픽 위원회와의 업무도 진행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논의 과정이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도쿄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적으로는 정말 에이다가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네, 전망은 이제 이렇게 마케팅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뭐 하스켈 언어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해킹에 또 대비를 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우세하고 또 사용자 채굴 방식이 이제 리플처럼 중앙화를 넘어서 중앙 발행식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운영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유동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또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 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상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에이다에는 좀 잘 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업 분석, 기술 분석, 마케팅 분석 그리고 네. 전망까지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에이다에 대한 얘기 모두 잘 들어봤고요. 또 내일도 또 재밌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항상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저희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유망투자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정보 받아가셨는지 저 또한 또 궁금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지만 서울경제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요일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